또 굉장히 일본의 영농 태양광은 아주 잘 되고 확산 일본 재생에너지 비중의 상당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가 확실히 소득이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 농산물 가격의 약 한 10배 정도 나오거든요. 전기 가격이. 이야. 20년 동안 월 한 100만 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다 갚고도요. 다 상환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전기료가 한 2.8배 비쌉니다. 비싸죠. 가정용은 특히.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어 하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농가 수입원이네요. 그렇죠. 농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서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식량 주권과 탄소 중립 그리고 농가 소득까지 높일 수 있는 유망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영농형 태양광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다짐만으로는 되지 않는 정책,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장과 연구실을 오가며 영농형 태양광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 영농형 태양광 네. 전문가로 워낙에 이제 널리 알려져 있으시죠. 이거 원래 이 분야를 주된 연구 분야로 하신 겁니까?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죠? 예, 사실은 제가 이걸 시작한 거는 사실 많이 안 됩니다. 한 6, 7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 제가 박사학위는요. 그 최적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AI라 그러지 않고 뉴럴 네트워크라고 그랬어요. 네. 그 뉴럴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는 최적화를 박사학위로 연구하고 이제 미국 MIT에 포스닥을 갔다 왔는데 그 당시는 그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학교에 태양광으로 지은 그 제로 에너지 하우스라는 거를 어느 회사가 수주를 해왔어요. 정부 사업으로. 근데 그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영남대학에서 이걸 인수해서 이 사업비를 없애지 않고 완성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을 하나 지었거든요. 지면서 이렇게 보니까 태양광도 설치하고 태양열도 설치하고 지열도 설치해서 그렇죠. 완전히 제로 에너지 하우스. 태양열은 이제 온수 공급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쪽 분야가 제가 더 맞겠다. 오히려 그쪽에는 연구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결과도 시원치 않고 그 당시엔 그랬어요. 지금 이제 AI가 이렇게 성능이 좋아진 거는 2010년 들어와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지역혁신센터라고 해서 태양광 지역혁신센터를 땄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정부 사업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태양광 사업의 문제점이 대자본이 들어와서 땅은 사실은 거의 싼 데는 농지잖아요. 농촌이잖아요. 농촌에 대자본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이익은 대자본이 다 가져가고 농민들은 여전히 못 살고 있다라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러는 차에 일본이 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나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법안으로 2013년도에 통과됐는데 그거를 제일 역점을 두고 열심히 했던 분이 나가시마라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솔라 쉐어링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영농형 태양광 책입니다. 2018년도에 그걸 번역하고 그분들 국내 사실상 그런 일본 사례를 처음으로 소개한 책이 되겠네요. 전문 서적은 처음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영농 태양광이 거의 연구가 안 될 때인데 솔라팜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 그다음 남동발전이 한 개 정도 하고 이런 정도였거든요. 2018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번역하면서 저도 거기에 같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저는 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이런 데서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비도 충분히 어떻습니까? 어려움은 없으세요? 처음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해피하게 잘 공부가 됐어요. 사실은 아마 그 이제 학내에서도 뭐 실증 단지도 직접 운영도 하시고 또 이런 외부의 발전소로부터 발전 회사로부터 연구비 받으시면서 일도 하시는데 이런 걸 보면은 제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아니 농지에다가 태양광 하면은 이거 농산물 생산이 제대로 되는 거야? 이거 농지를 갈아엎고 태양광만 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으시고 실제로 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 인식. 이 인식이.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금수강산 우리 농토에 또 흉물이 들어서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무거운 그 마음을 갖고 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농토를 아주 황폐시킨다든지 또 농작물이 아주 저조하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우다라는 거를 제가 몸소 학교 실증 단지에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십니까? 해보셨어요? 제가 재배한 작물은 이제 쌀, 그다음에 보리, 그다음에 밀, 안전뱅이 밀, 그다음에 양파, 쪽파. 다양하게 해보셨네요. 대파, 배추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이게 자료가 쌓이면서 이게 태양광과 이제 공존을 하고 있는 건데 생산성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것도 자료가 다 이제 축적이 됐겠네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날씨 자료하고 같이 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부나 이런 데서 과제도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그런 데이터를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있는 아마 첫 번째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시죠. 어떤 작물은 어떻습니까? 좀 약간씩 다르지 않나요? 지금까지 생산량이? 80여 개의 실증이 있어요. 그 80여 개의 실증이 있다는 뜻은 약 한 80개의 연구가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농림부를 통해서도 하고 주로 발전사들이 많이 해요. 왜냐하면 발전사들은 앞으로 뭔가 태양광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 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80개를 전수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다 해보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포도나 녹차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증산이 됐어요. 100% 이상? 기존보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지붕형 태양광이죠? 그렇죠. 지붕형이죠. 가리는 거죠. 위에 가리는 거죠. 더 많이 증산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 때문에 작황이 아주 엉망이 된 경우를 살려준 케이스도 있었어요. 나주의 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냉해를 입었는데 태양열 발전을 하면 거기서 열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 열이 밑에 이 알곡이나 꽃을 보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작황이 훨씬 좋아진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프랑스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거든요. 농작물을 보호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걸 도입하는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곡을 맺는 뭐 쌀, 보리, 벼 이런 정도는 제일 조금 취약하다고 할 수는 있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80개 다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80% 이상의 작황이 나왔습니다. 80% 이상 대부분의 작물에서 그런 게 이게 지역이나 국가마다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기후 조건이 다르니까. 그렇죠. 일본도 상당히 잘 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책도 번역하시고. 맞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저희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쌀 작황도 태양광 하더라도 80% 이상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한 7년 정도 연구를 하고 느낀 거는 뭐냐면은 태양광 시설 때문에 작황을 잘못 그르치는 것보다는 농민이 나태해서 잘 돌보지 않아서 그르치는 게 훨씬 폭이 크다. 그거를 느꼈습니다. 농민들께서 들으시면 기분 좀 상하실 기분 상하실 수는 있는데 열심히 하시면 훨씬 더 많이 좋은 작품. 근데 사실 그거는 태양광이 없더라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만 하시면 90%는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 제 생각입니다. 없다는 거군요. 그럼 반면에 여기서 나오는 그 태양광 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전력 공급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소득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연결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농형 태양광은 규칙이 있습니다. 작황이 이렇게 잘 되기 위해서는 일반 태양광처럼 빽빽하게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국가가 마련하고 있는데 30% 이상은 빛을 가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게 차광률이거든요. 그럼 30% 정도 빛을 가리지 30% 이상은 안 가리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한다는 거는 듬성듬성 설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적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은 작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실증 단지에서도 확인이 되셨고 실제 또 이런 거를 설치하는 농민들이 좀 뭐 제한적이지만 계시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덤성덤성 설치를 하다 보니까 넓게 더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대도 더 많이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밑에 작황을 하려면은 농기계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m, 3m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일반 태양광에 비해서 적어도 1, 2m 정도 위로 상승해야 약간 되기 때문에 면적 대비 설치량도 줄고 조금 그렇죠. 설치 비용도 비용도 조금 늘어납니다.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제일 연구 많이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태양광과 거의 흡사한 정도의 설치 비용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공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네네. 그 제가 듣기로는 일본에서는 이런 지붕형만이 아니고 이 영농형 태양광으로 이렇게 수직형도 이거는 어떻게 개발된 거죠? 네, 수직형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것도 역시 우리나라도 도입이 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특별한 기술은 아니군요. 기술이라기보다는 수직형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양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양광의 단점이 뭐냐면 12시가 되면은 피크로 제일 많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전력이 확 떨어집니다.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피크로 발전하는 그 용량의 선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발전량은 얼마 안 됩니다. 일반 화력이나 이 원자력에 그렇죠.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이용률이라는 게 얘기. 5분의 1밖에 네.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수직으로 양면형 태양광 발전 이 모듈을 동서를 향해서 놓게 되면 아침에 해 뜰 때 한 번 피크가 생기고 아하. 저녁에 해질 때 한 번 피크가 생기고 12시 때는 오히려 발전량이 훅 떨어집니다. 오히려 예. 그럼 기존 태양광과 약간 서로 보완 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지붕형하고를 적절한 비율로 섞게 되면은 피크가 3개가 이렇게 생기면서 평탄화가 이루어집니다. 아하. 그 연구를 제가 또 하고 계세요? 했습니다. 이 수직형은 처음에 일본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어디서?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사실은 유럽에서 많이 했습니다. 유럽에서 주로 펜스 소위 거기는 목축이거든요. 아, 그렇죠. 목축지가 넓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네. 이제 양들이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펜스를 돌아가면서 치는 것들이 유럽에서 많이 시작했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농경작으로 쓰려다 보니 펜스로 한 열이 아니라 여러 열을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 거죠. 적절히 뛰어가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예. 아.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해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이걸 적절히 잘 설치를 하니까 같은 용량 선로에서 30%를 더 설치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도 같은 경우는 용량이 꽉 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이런 미리 알았더라면 이런 방법을 썼더라면 그러네요. 한 30% 더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그럼 교수님 이렇게 굉장히 현장 중심적인 연구, 저도 그런 연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그 농민들 실제로 이런 어떤 뭐 지붕형이 됐든 네네네. 또 수직형이 됐든 태양광 해보신 분들은 야 이거 내가 소득도 더 생기고 그런 반응이 주를 이룹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일반 태양광 빡빡하게 설치하는 일반 태양광에 비해서 돈이 좀 더 많이 듭니다. 일반 태양광은 예를 들어 100kg 설치하는데 한 300평에서 350평 정도 들어가요. 네. 그리고 금액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한 1억에서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뭐 많게는 1억 2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 영농형을 하게 되면은 한 450평에서 500평 정도 한 50에서 60% 정도 땅이 더 들어가고요. 네. 금액도 한 1억 한 2, 3천에서 뭐 많게는 1억 한 8천, 9천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좀 적게 들어가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농민들의 부담이 많이 되는 게 지금 현재의 단점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비교를 기존의 어떤 태양광이 아니라 다른 농민들의 농가 수입과 생각을 해보면 네네. 여기는 농사도 짓고 또 그렇죠. 태양광도 하게 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 장점은 뭐가 있냐면 일반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땅을 빌리든지 아니면 땅을 그렇죠.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농형 태양광은 이미 농사를 짓는 땅이잖아요. 농사도 그러니까, 짓고 예. 또 태양광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이하죠. 그렇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일반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또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뭐 적절한 땅을 찾아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는 파급력이 좋을 것 같다. 또 우리나라 전체 국토 농지 면적이 15% 이상 되니까 한 15, 20%까지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네. 예, 좋습니다. 오늘이 이제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영농 태양광이 이제 주요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또 맞습니다.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상당히 이게 앞으로 중요한 어떤 뭐 농가 소득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전력 공급 네. 또 전체적인 앞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에너지 정책의 한 분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이 영농 태양광을 확산하는 데 있어서 저해되는 이슈 또 어떤 문제가 계속 제일 핵심적인 건가 예. 요거 좀 말씀해 주시죠. 조금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볼 때는 기후입니다.
걱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좋은 면도 있지만 그 폐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형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본이 다 전력비를 가져가고 지역만 완전히 분리돼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첫째. 그래서 반목이 많습니다. 농가에 가시면은 태양광 그러면은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설레설레 흔드시는 분이 많고요. 이미 벌써 한번 그렇게 좀 피해를 겪었다. 상처를 받으셨군요.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영농 태양광 법안이라고 21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 자경농만 하도록 해놨어요. 직접 땅 갖고 농사 짓는 분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농토의 60% 이상이 다 도시민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원래 농토를 갖고 계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그 자제들이 갖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아니면은 도시에서 땅을 싼 땅을 사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거를 막기 위해서 농림부는 자경농만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자경농보다도 임차농이 더 많아요. 결국은 그렇게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는 안 짓는 분들이고 도시에 사니까 그 땅은 이제 임차농에게 임대해서 쓰는 거죠. 그럼 임대농도 농민인데 우리는 배제한다라고 하시니까 임차농들이 반대를 합니다. 임차농의 비중은 훨씬 큰데. 그래서 이걸 이제 너무 당연한 건데 프랑스 경우를 보면 금방 해결돼요. 프랑스는요 활동 농민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 표현을 쓰는군요. 활동 농민이라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갖고 농사를 짓든 아니면 임차농을 하든. 그래서 우리나라 할 수 있다 태양광을.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경농 얘기를 했었냐면 이 서류적으로 쉽게 하려고 그랬어요. 도시민이 와서 이걸 못하게 하려고. 도시민들이 농민인 것처럼 와서 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이득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이 탁상 행정적 발상이고요. 결국은 뭐냐면 땅을 갖고 있으면서 농사 짓는 게 서류적으로 굉장히 구분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런 반목이 생기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이런 반목이 안 생기도록 활동 농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서구 프랑스에서 보고 와서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한다면은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현재 그겁니다. 임차농에게도 이런 영농 태양광 기회를 열 경우에 혹시 예상되는 우려되는 부작용 같은 거는 없나요? 부작용은 이제 땅값이죠. 이제 농지값이 됩니다. 그 뭐냐면은 임차농들이 사실은 일반 태양광도요. 대부분 한 60% 이상이 임차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 태양광을 자기 땅에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20년 임차하거든요. 그럼 임차농들도 농토를 20년 임차할 수 있어요. 도시민이 갖고 있는 농토를 내가 20년 임차하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영농형 태양광으로 소득을 얻구나. 그러니 땅값을 올려줘. 이런 부작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여하히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현재 법으로는 임차농은 영농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이 전기를 판매해서 수입을 얻을 수 없는데 법적으로.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면 확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산이 되면은 이제 땅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토를 지금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농촌에 땅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땅값을 많이 받지 않아요. 임차농들한테 곡수 정도 받거든요. 뭐 심지어는 거기 나 땅 갖고 나중에 개발될 거 기대하면서 농사 지어서 곡식은 당신 가져가세요. 뭐 이런 정도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소위 임대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게 이제 지금 단점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또 정책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논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농 입장에서는 그 임대료 땅을 임차하는 비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전기를 팔아서 얻는 수입이 충분하다면은 그 계약에 동의할 수도 있죠. 있는 하지만 영농 태양광을 하지 않는 일반 임차 그 땅까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또 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앞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영농 태양광이라는 것이 뭐 정말 대규모로 들어선 경우는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고 조그맣게 하는데 제 땅이 6,000평이 있으면 그중에 한 600평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6,000평 전부 다 임대료를 올리는 경우
발생시키지 부담스럽다. 않을까라는 기후를 지금 네.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임찬홍에게 태양광 사업에 대한 문호가 열려 있습니까?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처음엔 자격농으로 했어요. 네. 자격농으로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 이게 너무 확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일본이 3년에 한 번씩 작황을 검토를 해서 그것이 80% 이상 이하로 떨어지면 너는 전기 사업에만 신경을 쓰고 농사를 안 지었구나 해서 이거를 전기 사업자를 박탈하는 이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만 은행에서 걱정을 해서 돈을 못 빌려주는 겁니다. 아하. 아무리 성실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믿습니까? 돈을 주는 사람은. 그래서 그게 잘 확산이 안 되니까 이것을 작년에 10년으로 늘렸거든요. 10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늘렸는데 이런 어떤 움직임으로 봐서 일본도 점점 확대해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일본도 임찬홍에 대해서 확대의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도 굉장히 일본의 영농태양광은 아주 잘 되고 확산 일본 재생에너지 비중의 상당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가 확실히 소득이 좋기 때문입니다. 일본도 적극 나서시는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만 해도 그 농산물 가격의 약 한 10배 정도 나오거든요. 전기 가격이. 이야. 그러니까 한 100kg 정도를 이렇게 하시면은 한 분이 20년 동안 월 한 100만 원 수익을 얻으실 수 있어요. 다 갚고도요. 다 상환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전기료가 한 2.8배쯤 비쌉니다. 비싸죠. 가정용은 특히. 어마어마하게 하고 싶어 하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농가 수입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기 돈 투자하는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여직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 헤치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융 쪽에서 좀 이제 물꼬를 터주면 훨씬 더 지금 더 속도가 나겠네요. 그럼요. 오히려. 그런데 이제 일본은 오히려 우리나라는 일본의 모든 이런 문제점을 보고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한국이 앞지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은요 오히려? 농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일본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유 그런 일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농촌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농지법이 좀 개선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교수님은 강하게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개선하는데 네 가지 요소가 첫 번째는 이제 이 절대농지거든요. 절대농지 일본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절대농지 풀어놓으니까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절대농지일수록 황무지가 더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농지 가격이 제일 쌉니다. 절대농지는 팔아도 농민에게만 팔 수 있고 농사에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놔둡니다. 놔두니까 농사 지으신 분이 돌아가시거나 힘이 없으시면 황무지 됩니다. 우리나라 절대 농지가 제일 많이 황무지가 돼 있는데 이미 한국으로 돼 있고 다 고령화돼 돼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 황무지 되는 이유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황무지 됐고 그게 얼마나 돌아왔다는 거 표가 조사된 데이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농림부에서 그거 안 하세요. 그래서 절대 농지 황무지가 다시 돌아오는 것 때문에 절대 농지를 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림부가 절대 농지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너무 고집스러우세요. 고집이 좀 있죠. 해보시면 좋은데 이제 서서히 한번 해보고 시작하겠죠. 두 번째 문제가 아까 그 갈등이죠. 임찬홍과의 그 갈등이고요. 자격농가의 세 번째는 상속 문제입니다. 자, 이거 상속 만약에 고령화되어 계시잖아요. 농지의 소유권자가 돌아가시고 이게 상속으로 만약에 재산으로서 상속세를 내게 된다면 영농태양광은 해봐야 이득이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농촌의 우리 이 식량을 재배하는 시설물로 봐줘서 상속세를 면제해 줘야 된다. 그거 제가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REC를 비싼 만큼 높여줘야 된다. 투자된 만큼 REC를 높여줘야 된다. 수익이 생긴다. 이거 지금 제가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농태양광이 아직도 한국에서는 오늘 이제 교수님은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도 하셨고 현실은 이렇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그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좀 오해도 있고 많죠. 또 뭐 일부 언론에서는 또 맞습니다. 다른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 그 조선일보 보니까 이 영농태양광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기업이죠. 에 대한 재산권 침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이 뭐 이런
햇빛 연금, 바람 연금 이런 거 가져가는 거가 문제고 그래 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킬 거다. 뭐 이런 지적도 이제 일부 언론은 하던데 어떻게 이거 봐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뭐한데 그 신문사가 늘 그렇게 태양광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보시는 그 기사가 많이 네, 났던 거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뭐냐면 그거는 일반 사업자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영농 태양광을 영위하면서 거기에서 수익을 농민들한테 연금으로 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지금 영농 태양광이란 거는 농민이 투자해서 농민이 수익을 가져가는 그렇죠. 겁니다. 그게 작용농이 됐든 그렇죠. 또 임차인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그거는 잘못 직접 자기들이 하고 자기들이 하는 설치하고 겁니다. 자기들이 예. 뭐 돈을 대출을 받건 맞습니다. 또 직접 투자하건 해서 거기서 맞습니다. 얻는 수입이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발전 사업자들 있죠. 발전 사업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REC를 내야만 하는 발전 사업자들이 500메가와트 이상 석탄 화력 발전하는 발전 사업자들이 예요. 네. 그분들이 REC를 채워야 되거든요. 발전 사업자가 공기업 6개하고 공공 2개하고 그다음 민간 19개 해서 네. 27개나 됩니다. 그 발전 사업자들은 REC를 채우기 위해서 오히려 투자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발전사하고 많이 연구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서발전 이런 데서는 농민이 원한다면 우리가 투자해주고 우리는 REC 가져가겠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발전사들은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죠. 그게. 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발전사들하고 농민하고 영농법인 이런 형태로 만든다면은 사실 여기 지금 이 조선일보인가요? 네. 얘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전혀 개입이 되지 다 않는 윈윈이 문제입니다.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럼요. 네네네. 맞아. 그 모델이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또 잘 되는 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가야 거고. 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태양광 에너지가 또 뭐 전력 품질이 이제 간헐성 뭐 지적이겠죠. 그거 맞습니다. 또 전기가 또 과도하게 또 생산될 때가 있다. 맞습니다. 뭐 이건 사실은 꼭 영영 태양광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긴 하죠. 이번 스페인 대정전에서도 뭐 재생에너지의 그런 이게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력망의 안정성에 문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 이건 어떻게? 뭐 이건 영영 태양광이 아니고 전반적인 맞습니다. 태양광 전체에 대한 얘기이긴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게 근시안적으로 몇 년 내에 뭐 어떻게 되는 걸 볼 성질은 아니에요. 그건 원래 태양광이 갖고 있는 단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태양광이 갖고 있는 단점이 아니라 전력망이 갖고 있는 단점이에요. 전력망이란 건 아시다시피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블랙아웃이 오잖아요. 네. 그런데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 프리퀀시가 흔들립니다. 네. 그게 막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화력 발전인 경우에는 그 돌리는 속도를 제어해서 약간 완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금 태양광 발전이 40% 이상이 되면서도 잘 운영하고 있는 거는 나우캐스팅이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나우캐스팅이 뭐냐면 지금 5분 이내에 일기를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게 AI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실시간 예측하는 거죠. 예. 네. 그게 실시간으로 예측을 해서 수요를 알게 되고 공급을 알게 되면 그 적절한 양을 그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 또 여러 가지 발전 방법을 바꿔줄 수 있죠. 그렇죠. 태양광 발전의 경우는 ESS를 전기를 가지고 저장할 수도 있고.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는 과도기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선진화된 어떤 전력 수요 공급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절대절명하게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해결되면은 태양광이라고 해서 절대로 이 전력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저도 태양광이 교수님 아닙니다. 말씀 들으면서 아직 한국은 재생에너지가 뭐 비중도 높지 않지만 그래도 있으니까 이게 들어와서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냐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이 있는데 이거는 선진국은 그렇지 않다. 극복해야 될 대상이지 해서 이미 그걸 극복해서 잘 가고 있는 있어요.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야 이거 피곤하니까 그냥 되돌아가 이건 퇴행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건 그렇습니다. 방향은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후 변화잖아요. 네. 기후 변화를 잡기 위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선진화돼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세요. 뭐 제가 오늘 많은 거를 좀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만 이 탄소 중립 또 한편으로는 식량 안보 이게 또 기후 변화에 따라서 또
식량의 생산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양쪽을 다 핵심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농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역 경제 부활. 맞습니다. 예, 우리 너무 집중이잖아요. 맞아요. 수도권 집중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런 부분에서도 농촌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중요한 말씀이세요. 좀 못다 하신 말씀 추가로 좀 시청자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릴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뭐냐면 사실 이 태양광 발전 신재생 에너지는요.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이라는 걸로 시작했던 겁니다. UNFCCC 해가지고 유엔의 기후 협약에 우리가 가입을 하면서 우리도 이게 지구촌의 기후 변화를 바로잡는 어떤 핵심 국가로서 좀 뭔가 존경받는 국가가 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인데 어느덧 이게 어떤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에너지 정쟁화가 됐어요. 원자력이든 신재생 에너지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석탄 화력 발전을 밀어내기 위해서 둘이 보완해야 되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두 에너지를 가지고 정쟁을 각각 갖고 있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아니 전혀 죄송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필요하게 에너지 정책은 이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념을 떠나서 생각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인데 과도하게 이것을 어느 편 내 편 이런 게 맞습니다. 나눠지는 게 참 대한민국 발전에 이건 저해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해서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이 영영용 태양광이 좀 현장에서 만개할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재학 영남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